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학가 도시 포럼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서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 위원장님이신 오원석 교수님의 개회를 시작으로 염재호 태제대학 설립위원장님의 발표를 듣고 잠시 휴식 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상대 본부장님,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혜경 교수님, 그리고 휴넷 에듀테크 홍정민 소장님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받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원석 포럼위원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내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가 도시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교육학과의 오은석 교수입니다. 오늘 멀리 시흥까지 오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대학가 도시포럼이 지난 3월에 창립돼서 오늘 7번째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학과 도시라고 하는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3주마다 포럼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한 번은 대학을 주제로, 또 한 번은 도시를 주제로. 그렇지만 항상 이 대학과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발표해 주신 우리 연사님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께서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대학을 이야기할 차례로, 대학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사실은 대학의 공간과 시간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교육연구, 사회봉사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고, 그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시간 속에 그런 기능들이 재편되고 다시 규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 대학이 갖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실제로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변해가는 대학 혁신 시대에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새로운 혁신,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오늘 그거를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럼이 시흥 시민분들에게도 열려 있고, 대학의 모든 구성원,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이 대학과 도시라는 두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포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전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 태제대학 설립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염재호 총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태제대학은 아시아의 미네르바 스쿨을 모토로 만들어지는 대학으로 많은 대학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새로운 모습과 혁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재호입니다. 저한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뭔가 미래지향적인 도시하고 대학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이제 시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대학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인류 문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제가 경험했던 것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역사를 뭐 우리가 뭐 몇만 년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 네안데르탈인이 한 7만 년 전에 이제
우리 인류가 멸종을 시키고 우리 인류가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그 레이 커즈와일이 한 15년 전에 Singularity is Near이라는 책을 써갖고 특이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 특이점이 나타나게 되면 인류 문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커즈와일은 한 2045년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유발 하라리라고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호모 사피엔스를 쓰고 호모 데우스 썼는데 호모 데우스에서는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개 한 2050년 정도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지금 현재 인류하고 2050년에 나타나게 될 신인류가 더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기계하고 인간이 기계가 인간의 내재화된다. 즉 50% 정도가 기계가 우리 인간의 내재화돼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한 10년이 안 됐는데 저희 삶 속에서 10% 이상을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거의 모든 것을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고 사전도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고 음악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시간은 10% 이상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AI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완전히 바뀌게 됐을 때는 2050년 정도가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인간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변화 이걸 최근에 제프리 sak스가 쓴 책에 보면은 쟤도 뭐 이런 지리학적인 관점을 썼는데 거의 모든 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요. 지식의 정도도 익스포넨셜하게 발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도시화도 지금 저런 식으로 니은자를 거꾸로 한 것 같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모든 사회가 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인류는 굉장히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소득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은 사회의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권력의 종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옛날에는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뭐 요즘도 우리 정치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바로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다 까발려 갖고 권력을 도전하고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권력도 독점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명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지식을 독점하고 있어서 굉장한 것을 권위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전부 다 네이버 찾아보고서 틀린 것을 다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교수들의 권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21세기에 완전히 달라진 세대, 지금 이 MZ세대 이건 마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이런 특강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스쿨을 1년에 뭐 3천만 원씩 주고 간다. 변호사가 되면 엄청난 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들 30년 전에 변호사를 상정하고 로스쿨을 보내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73학번으로 고대에서 법대를 다녔는데 저희 때 처음으로 60년대에는 1년에 5명도 붙고 사시에서 안 뽑힌 애도 있었는데 저희 때 무조건 100명을 뽑는다 그래서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500명, 2,000명 뽑는 시대가 됐는데 물론 여기에서 10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옛날 같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1,500등에서 뽑힌 로이어들은 지금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취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씩 3년을 들여갖고 로스쿨 나오면 우리 아들이 성공할 거다라는 사회적 DNA를 부모님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속에서 어떻게 빨리 여기를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 정치, 사회, 문화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관 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뒷수순 피하려고 하고 있고 뭐 8번째, 9번째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옛날에 20세기에서 가지고 있어도 다 달라집니다. 대학교 스카이 대학의 대학원이 지금 거의 다 미달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옛날처럼 그런 권위와 사회적 명예와 또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스카이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은 평생을 잘 먹고 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명도 완전히 달라져서 2015년에 타임즈에 나온 표지 모델에 의하면 그 해에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게 142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100세 정도 사실 텐데 우리는 이제 20세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20세기에는 우리가 60세에 정년 퇴직해서 30년 제너레이션 2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삶을 그 두 번째 세대를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애 낳았고 애를 또 그렇게 키워서 얘가 커지게 되면 바톤 타치하고 자기는 여생으로 10년 안에 죽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53세였는데 지금 여성은 84세가 됐고요. 2030년에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 1위 국가가 한국으로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음식도 좋고 모든 것을 굉장히 건강 관리도 잘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TV를 틀면은 30%가 전부 다 건강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의료보험 체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기대 수명이 이제 90, 100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60세로 살고 있습니다. 교수가 저희도 새로운 대학을 만들면서 65세에 정년하신 분들을 교수로 모시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그거는 안 쳐준다. 전임 교수가 될 수 없다. 65세 이상. 사실은 미국은 이미 그 정년제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능력을 가는데 차별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나이를 가지고서 똑같은 능력인데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정년이 없어진 거거든요. 90이 돼도 자기가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월급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월급은 조정할 수 있죠. 하지만 가르치고 싶다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걸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것들이 20세기의 근대화 시기의 대량 생산 체제의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도 이제 노동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노동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다양한데도 아직도 우리는 20세기의 대량 생산 체제의 제조업의 노동만 생각하니까 아직도 노조, 평생 직장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되고 연공 서열제 그런 정년 보장 체제 이런 것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노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결국 똑같이 20세기 DNA를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대학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1997년 꽤 일찍 이제 피터 드러커 같은 유명한 이제 경영학자, 미래학자는 30년 후에 대학 캠퍼스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캠퍼스에 서울대도 그렇고 건물 많이 짓고 멋있게 짓고 있지만 30년쯤 지나면 유물이 될 것이다. 왜 그러죠? 저희가 이제 태제대학을 하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모든 대학 시스템 학부를 바꾸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다 되는데 캠퍼스에 꼭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나?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한 40명 가까이 고대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어 글로벌 한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영어로 강의를 경제 원론을 하는데 경제 원론이 한 학기에 15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교수님들이 50명씩 15반을 쪼개가지고 다 맡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하버드, 스탠포드의 경제 원론 강의가 너무 좋은 무크 강의들 다 있는데 그걸 보면은 오히려 그걸 보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들이 문제 해결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교수님 숫자를 그렇게 늘려놓고 50명씩 쪼개갖고 강의를 한다? 이게 맞는 건가?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2030년이면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돈을 많이 내고 캠퍼스에 가서 요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되게 방목하는데 학부 같은 경우는 되게 특히 스카이 대학 같은 연구 중심 대학들은 학부는 거의 돌보지 않고 방목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스카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라고 해서 평생을 먹고 살까? 저는 이제 다니면서 특강할 때마다 10년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교회하고 대학은 안 없어진다. 교회하고 대학은 안 없어진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